소송 요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협의 소익과 대상 적격이 이번 시간에 진행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그 취소 소송의 판결까지 끝나면 그 밖의 소송은 출제 빈도도 떨어지고 관련 판례도 얼마 되지 않죠. 자,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가 협의 소익이죠. 또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쉬워요. 자, 뭐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법률상 이익의 학설과 달리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은 제외하는 게 주류적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 게, 이게 감기가 심해가지고 그 내피를 입었더니 겉으로는 땀이 나는데 속으로는 으스스하게 춥고 열이 나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좀 몽롱한데, 그렇다고 지금 뽕맞은 상태로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원상회복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럼 재판 하나만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이때 실익이 없죠. 그 다음에 이게 626에 연결이 되는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게 이제 헌재 결정 100개 온 거거든요. 이게 그 옛날부터 100개 온 건데, 이제 최신 판례를 대체한 것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자, 음미할 게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게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 반복될 위험이 있어도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626을 한번 볼까요? 626 보면은 그 관련 판례 1번이 그거죠. 이게 옛날 전환합체로 이게 파기했던 거예요. 옛날 견해를.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지가 하나 더 있죠.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제 하자 승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법률 의가를 발생시키기 위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화 행해야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포섭이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자, 다시 돌아볼까요? 필요한 거 주석 다 달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거고, 예외적 인정도 다 유형화시켜서 완성도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완성도를 높였다고 자부했는데, 판례 규정 보면서 이제 또 발견된 일부 미흡한 거를 또 보완을 해서 판례 규제의 완성도는 또 한 단계 더 높아졌고, 이렇게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는 못하고 그 강의하면서 특히 많이 발견을 해요. 오탈자도 그렇고. 그 희한해요. 희한한 건 아니죠. 그 컴퓨터 노트북으로 교정 보는 거하고 이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아직도 종이 문서에 익숙한 세대라 그런가, 이 종이로 볼 때 오탈자 발견되는 거하고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놨고, 처분 등의 효력 소멸, 이러면 목적 달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서 소멸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건 목적이 달성된 거죠. 자, 1, 2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소득 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그거는 이미 소멸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면 취소시킬 필요가 여전히 인정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뭐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든 그 직권 취소 철회가 되든
그 쟁송 취소 재결로 되든 철회가 되든 그 직권 취소 철회 저 왼쪽에 철회까지 포함된 건가? 통합을 시키던가 해야 되겠네 나중에. 이런 게 강의하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건 없어요. 뭐 통합이 됐든 안 되든 철회가는 거 따로 보면 돼요. 실효된 거 다 뭐 행정이 하자론에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쟁점이 가중된 제재 처분에 630에 보면 이거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인정하는데 불용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없이 부정한다. 이게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거 행정직에서 봤죠. 그 다음에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있냐 없냐.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은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의 유유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판례는 그 718하고 연결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는 이제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다퉈라라는 얘기거든요. 718에 가면 맨 밑에 사심 변론 종결 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안 이게 630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 권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320일에서 있는데 이것도 목적이 달성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석만 보고도 다 정리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적 경우 이거는 좀 단조롭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거고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때는 행정심판이 위원회가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보면은 행정청의 네 번째 보면 판례는 명의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법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직법상 진정한 권한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그 명의 기관의 권한이 있든 없든 명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국민에게 관대한 거다. 그 행정청의 의미는 원래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명의가 누구예요? 인천직할시장 명의 그럼 답이 나왔죠. 뭐 관할이 어떻게 됐든 누구 명의가 밝혀지면 그 걔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안 밝혀지면 권한 있는 애가 그 피고가 되는 거고 그 인천직할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북구청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장지연 사건 이거 이미 봤죠. 근데 감염병에 관한 거 이건 질병관리본부장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본부에서 청으로 이 승격이 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처분적 조례 명의를 보면 돼요. 조례 공포권자가 누구 명의예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조례는 교육감이죠. 조례안은 그 전 단계 이 조례안 의결 누가 해요? 지방의 명의로 의결하니까 되게 쉽죠. 여기 있는 도표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합의행정청인 위원회 자체가 피고되는 게 원칙인데 특별규정이 있는 거 외워야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나오면 뭐 걔가 피고가 되는 거고 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고 대통령 처분청인 경우 이건 각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별규정 둔 건데 저것도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권한의 위임위탁하면 권한이 법적으로 넘어가니까 수임기간 수탁기간 당연하죠. 근데 대리나 내부임 위임정결은 안 넘어가요. 권한이 사실상 업무 처리만 얘네가 하는 거지. 따라서 원래 권한 있는 기관인 피대리 기관, 위임기관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내부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 뭐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위임관청이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했어요.
그럼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원래 누구 거라는 게 밝혀졌죠. 그럼 피대리 행정청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명이라서는 안 되는데 지명이라면 명의기관이 되는 거고, 피대리 기관을 안 밝히면 명의기관은 대리기관밖에 안 나오니까 대리기관이 되죠. 그 명의기관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피고 경정, 피고 잘못 지정한 거 이때는 국민의 잘못이니까 직권으로 안 해줘요.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성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 잘못이 아닐 때 권한 승계 이때는 신청만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행정기구 개혁, 행정조치 합병 분리 등에 의해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이 관할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 안 보면 헷갈리는 판례고, 나머지는 뭐 소변경의 경우 예비적 피고 변경은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참가인데 이것도 법률상이 똑같아요. 이 소송 참가는 그 제3자의 소송 참가는 형성력의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고 재판의 효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소송 참가에서 방어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 관계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기속력 때문에 그래요. 기속력이 당의 처분청만이 아니라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하니까 역시 얘도 영향을 받으니까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일단 그 취지가 필요성에 나오는 거고, 그 요건 다 외워야 된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제법 출제가 되고, 법리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구체적 사례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참가인의 참가유가 맞물리는 건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이 단어 외워야 돼요. 그 행정청 이거는 달라요. 그냥 단순 보조참가예요. 642의 4번 보면은 얘는 단순 보조참가인 이 지위가 달라요. 그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참가 요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긋나는 모순되는 거는 허용되는데 불이익하는 거는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 익혀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송 참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거고, 대상 적격도 굉장히 방대하지. 이게 뭐 어디까지 가나? 무지하게 방대한데 666까지 가네. 강의로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석을 다 필요한 거 다 소목차로 세분화해서 주석까지 달아있기 때문에. 자, 상고심까지 유지돼야 된다면 그거는 기준 입장 제약인이고, 처분의 의의인데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로 취한 판례가 주류적 판례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쟁성법적인 게 오히려 더 많이 판시되고 있죠.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는 행정행위와 똑같은 비율이에요. 똑같다고 보는 거죠.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됐는데 혼동하면 안 돼요.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이지 대상이 행정규칙이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각하되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대상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권리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 다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그런 거 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정의 표지에 전혀 없는 소송제도의 목적,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능, 그 다음에 분리과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이런 게 행정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에 그 유행하는 거라 그러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260 이런 표현 다 익혀놔야 됩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자는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입법기관에 가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는
입법부는 아니죠. 그 입법기관이라고 한 건데 원래 조직법적으로는 이제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준입법 하니까 그냥 입법기관이라고 편의상 한 거고. 그 다음 공공단체에 가는 건 1편의 공법관계, 사법관계 거기에 대부분 해놨기 때문에 직대성한 거예요. 자, 거부에 가는 건데 거부에 가는 거 649에 가면 처분의 거부에 대해 처분이 아닌 거부는 안 된다라는 게 유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 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건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페이지 인용이 잘못됐네. 보충자료 16페이지고 650이라고 했는데 649였구나. 그 밑줄 추가한 거예요. 밑줄 추가한 거고. 밑줄 추가한 거 그거랑 보충자료. 그 다음에 또 이거 산발적으로 많이 봤죠. 650 보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그래서 이게 체계적 지위가 판례는 대상적 격차를 취한다는 것도 축제가 됐고, 이 신청권의 판단 기준도 소송요건 공통이에요. 추상적인 판단이고 구체적인 거는 본안 판단에 다루는 거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인용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다라는 거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이거조차 없으면 부작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의한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전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작위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이 거부라고 하는 건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신청권 인정이 이제 제목 다루놨죠. 기대권이에요. 상근 강사, 사립학교 소속교원, 조교수,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대학 강의 전담교원, 이건 기대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직이기 때문에. 그 단순 신규 지원이 부정사례예요. 그래서 유형화돼서 한눈에 보이죠. 신청에 의한 게 이제 허가 특허인가, 이건 뭐 행정위 때 배운 거고, 그 밖에 인정사례, 그 9번 보면은 평생교육시설하고 부정사례 2번에 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학교 법인 설립자, 저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는 잘 구별하는데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652에 보면 주석을 추가한 거예요. 주석을 추가한 거라 여러분들 읽어보죠. 653도 마찬가지고 다 주석을 추가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보면 될 거라 넘기고, 654에 보면 이제 애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위가를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에 따른 그 표지죠. 이것도 이제 주석 없는 거 보완했기 때문에 꼭 읽어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부정사례 뭐 658의 행정행위 원칙이 인정된다는 거. 맛보기를 일부만 해놓은 거죠. 맛보기를 일부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특별행정법관계 관련되는 것도 있고,
행정행위 더 많은 사례들은 행정행위를 참고하면 될 거고, 반복된 처분에 가는 것도 여기 그 3번, 5번, 6번 인정사례, 요거는 이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구별, 거기서 이제 판례 그 논거까지 해서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봤죠. 변경처분인데 증액경정은 이 다액 기준이에요. 금액이 나오는 거는 증액경정은 금액이 많은 증액경정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감액경정은 당초처분이에요. 다만 금액만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인데 대상은 당초처분이고, 그럼 제소기간 기산점도 당초처분이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되는데 기출문제 보면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순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거로 바꾼 적극적 변경인데, 원칙은 변경 처분인데 이게 중요한 걸 바꿀 때 이때는 변경 처분이고 경미한 거일 때는 당초 처분이다. 이것도 그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요게 이제 마찬가지. 두 번째가 종합정리된 건데,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의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처리에 변경하는 거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송 대상이 된다. 이거는 분류를 밑으로 했어야 됐네. 그 다음에 얘가 당초 처분인데, 그 관련 판례로 넘어가면 행정청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그 영업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그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이거 당초 처분이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종합정리한 거네. 그 앞부분은 받고, 그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때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썼다. 당초 처분이 된다는 얘기죠. 다 이제 이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부 결정 준비행위, 이런 것들도 다 그 주석을 달아가지고 유형화된 거라 여러분들 읽어봐도 다 해결될 거예요. 중간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에 의미 있는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이건 일일이 외워야 돼. 근데 그 인정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인정 사례를 이건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등급 결정만 2개 외우면 돼요. 다단계 이거 모를 사람 없잖아요. 자, 그 관련 판례 후에 판단 기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1년의 행정 과정에서 최종적 행위가 아니라 중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내부적 중간적 행위를 반드시 처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며 개별 행정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 내부적 중간적 행위를 최종적 행위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 그 다음 처분이라고 봄으로써 제소기간과 불가증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 공무제한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원자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정을 조기의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정을 처분으로 본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 처리하는 조치도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최신 판례인데 벌써 출제가 됐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최신 판례를 바로 출제하는 경향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별도의 권리구제수사는 있는 경우, 이건 뭐 유형화된 거라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67에 가면 이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이게 조금 어렵죠. 원처분주의는 말 그대로 원칙이 원처분이에요. 근데 예외가 인정돼요. 재결까지. 재결주의는 단독구조, 재결만 돼요. 다만 본안의 위법 사유가 원처분주의는 대상을 넓게 인정하면서 원처분의 위법 사유를 제한하는데, 재결주의는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본안에서 위법 사유는 넓게 허용해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고,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의 의미는 행정이랑 똑같아요. 주체 절차 내용 형식 다 포함한다는 거. 또 관련 판례 보면 해석이 가능한데 고유하다는 얘기는 얘한테만 있다는 얘기니까 원처분해 놓고 재결에만 있는 거고 절차 형식 내용 이거 다 포함한다는 거. 내용에 관한 거는 위법 부당하게 인용 재결한 경우가 포함돼.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거는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죠. 그래서 이거는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원처분에 관한 거는 안 된다. 이것도 이론 그대로니까 뭐 애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인용재결인데 제3자유 행정에 대한 인용재결 형성재결이죠. 그 처분의 상대방에는 유리하나 제3자에게 불리한 복구적 행동이. 그러면 이제 이게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행해진 경우 의미를 갖죠. 이렇게 되면 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복구적 행정이 특히 제3자유를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로 인해 그 처음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그 인용재결로 침해를 받으니까 인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형성적 재결하는 경우는 이건 원처분이 당연히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툴 대상은 재결밖에 없죠. 그죠? 이거 형성의 개념을 알면은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이행재결인데 그 판례는 양쪽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이거는 각각 외워야 돼요. 이게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적극적 변경명령 재결했다는 거. 두 번째 오탈자죠. 재결서인데 자 행정청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한 경우 이게 당초 처분이 기준이 된다는 대상도 그렇고 나머지는 뭐 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본안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거고 원처분주의 예외로서 재결주의는 이건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헌재결정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뒤틀어낼 건 없고 원처분주의 사례 이거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공립학교 교원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이잖아요. 근데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거는 얘는 징계 처분이 사법관계니까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이 얘가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원처분주의는 똑같은데 원처분의 내용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교원에게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게 위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네 번째 건 548을 이미 받고 그 5번 보면은 이건 배경인데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일부 있는데 이걸 그 결정을 취소 안 하면 어때요? 그대로 기성력에 따라 확정이 되니까 징계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합리한 결과가 되죠. 그 6번이 이제 그걸 부연 설명한 건데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교원이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법원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할 필요 없이 그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위하고 논점이 다른 거네. 그 다음에 재결주의 사례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재소기간에 가는 거 심판에서 하고 똑같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숫자를 일단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송달빈 경우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 세 번째는 특수한 사안이죠.
처분 당시에는 취소 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자, 이거 봐요. 위헌 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으면 안 날이 기산점이 되는 거고. 자, 서울특별시장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제조사 갑 주식회사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의무 운행기간 미진수 등을 이유로 보조금 회수 처분을 하자 갑 회사가 위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취소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고 그의 위 처분 전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할 때는 처분 전부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걸로 보아야 된다라는. 그 다음 판례는 지역적인 거라는 연락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3자에 관한 건데, 이게 특별한 사안이죠.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으므로, 이게 심판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 봤죠. 제소 이후 처분청이 본인과 신청을 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할 때 알았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건 특수한 사안이라 이거는 외워둘 가치가 있어요. 좀 중요한 판례예요. 고시공고된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한 경우 1년인데 그 혈압 발생한 날이 다 똑같고, 그 다만 이제 그 1년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 이제 판단 기준이 나오죠. 불가항력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번 이하 논점은 굉장히 지역적인 논점이에요. 민사소송과 관련되는 논점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보세요. 최신 판례도 출제 가능성 높지는 않아요. 심판의 재개를 거치는 경우인데, 이건 뭐 일반 행정심판, 특별 행정심판 다 포함한다라는 거고, 이 안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676의 동그라미 4번 청구 취지에 추가했죠. 이런 것도 최신 판례이면서 중요한 논점이라 1, 2번 외워야 될 거고, 그 3, 4번은 중복된 거라 그냥 읽어보던가 하면 될 거예요. 전심 절차가 이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거 모를 사람은 없고, 근데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적 전치주의 사례에 이을 수밖에 없죠. 공무원에 가는 거, 조세부가 받고 도로교통법에 가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적법성 실질에 의해 판단하죠. 그 제기기간을 도과하면 각하해야 되는데, 실질적 이건 내용에 관한 제결, 즉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거는 그 요건 충족 못한 거로 다뤄지고, 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거고, 적용 범위가 이 681의 그 도표 있죠. 이거 출제가 꽤 많이 됩니다. 저 관련되는 것 중에 음미할 때 두 번째 판례 보면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했는데 위법 사유가 공통된다든가,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납세 의무자들 중 한 명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칠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대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도록 필요한 그 제목을 목차를 세 분류해서 자연스럽게 배열을 했고 필요한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큰 고비를 넘겼고 다음 시간에 이후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